사상 유례 없는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란 충격적인 사건 앞에 봉하마을은 지금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충격과 허탈함, 분노, 슬픔이 엇갈리고 있는 봉하마을의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검은색 영구차가 봉하마을에 들어옵니다. 12시간 전 봉화산에 걸어 올랐던 노 전 대통령의 시신을 실은 영구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눈물로 그를 맞았습니다. 관은 마을회관에 안치됐고 그 앞마당에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문재인, 이병환 두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들에 의해 영정이 모셔졌습니다. 서거 소식에 한때 실신했던 권양숙 여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상주인 아들 건호 씨와 딸 정연 씨는 그저 끊임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분향소 앞마당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조문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낯이 익었던 정치인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유시민 전 장관도 있었습니다. 유 전 장관이 상주인 아들 건호 씨의 손을 잡자 건호 씨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무런 준비도 못했던 탓인지 조문엔 정해진 순서도 없었습니다. 정치인, 그냥 지지자, 마을 사람들이 뒤섞여 분향을 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왔어요. 아, 대구에서. 네. 대구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셨네요. 뭐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아무리 멀어도 이렇게 한나라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는데 와야 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왔습니다. 어제 저녁 김포에서 김해로 가는 비행기. 이 안에서도 눈에 띄는 조문객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투를 벌였던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역시 그때 민노당 후보로 나왔던 권영길 의원. 권 의원은 자신이 느꼈던 불길한 예감을 털어놓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사건이 터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고 그리고 고개 숙여서 국민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하는 말로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이 삶을 정리하는 그런 것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게 것이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비행기 안에선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단 그의 표정엔 만감이 교차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 총재는 비행기를 내려 짤막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오시게 된 소리는 어떠십니까? 아니 전직 대통령 참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으니까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애도의 뜻은 표하러 갑니다. 네. 이제 완전히 어두워진 봉하마을. 아들 노건호 씨와 김두관, 유시민, 이병환 씨 등 측근들이 교대로 분향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무슨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비통할 뿐이고.
편안히 모시는 일에만 지금 신경 쓰고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분향소 안에 침묵이 흘렀으나 그 밖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애통함을 넘어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생전의 정적이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이들에겐 문상조차 제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회창 총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총재는 흥분한 지지자들이 자신이 탄 차량에 계란까지 던지자 버스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배척받은 이 중에는 정동영 의원도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노 전 대통령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노사모로부터 배신자로 비판받았던 정 의원이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오전에 분향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도착한 한승수 총리도 조문을 거부당했습니다. 한 총리는 노 전 대통령의 사절을 지키는 경찰 숙소에 10분간 머무르자 봉하마을을 떠났습니다. 몇몇 측근들은 현 정권에 대한 분노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권력이 그렇게 몰아간 거 아닌가요? 권력이 그렇게 몰아간 거 아닌가? 분향소 근처에 모인 지지자들은 분향을 하고서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정부에 맞춰서 너무 또 그렇게 매스컴도 같이 막 몰아가는 것들도 많이 했잖아. 좋은 모습은 안 그러고 막 뭐 시계 하나까지 다 들쳐내면서 그런 말이 안 돼. 일부 언론사도 흥분한 지지자들로부터 곤욕을 치렀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문상도 턱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봉하마을에 도착했던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문상을 마친 뒤 한동안 빈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도부가 시신이 있었던 병원까지 왔으나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고, 한나라당 의원 중에는 유일하게 임태희 전 정책위 의장만이 소란 속에 조문 행렬에 낄 수 있었습니다. 문상은 받아줘야지. 너무 흥분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지만 열렬한 지지자들을 말리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자정을 지난 시각, 한밤중에도 조문 행렬은 계속됐습니다. 영정 앞에 담배를 놓는 조문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밤새도록 진원곡은 계속됐고 봉하마을 전체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문상으로 온 사람들이 이리저리 섞여서 술잔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르겠지만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밤은 새벽으로 치닫고 어느새 노건평 씨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잠시 구치소에서 풀려나 봉화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서야 빈소를 나온 건평 씨에게 취재진이 몰려들었지만 노건평 씨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늘 날이 밝았습니다. 매일 오는 아침이었지만 봉하마을의 오늘 아침은 어제와 너무 달랐습니다. 새벽부터 문상 온 이들도 많았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 전남 춘천에서 왔습니다. 몇 시 출발하셨어요? 거기서 한 2시 반경인가 그 정도 출발해서 새벽에? 예. 네. 생전에 보여드렸으면 우리 아들한테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돌아가신 뒤에 와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단체로 분향소를 찾아 예불 하는 스님들도 있었습니다. 퇴임을 얼마 안 남기고 그때 오셨었는데 여러 폐인사 내방객들에게 이렇게 대가 없이 마무리하게 되는 사상 유례 없는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란 충격적인 사건 앞에 봉하마을은 지금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충격과 허탈함, 분노, 슬픔이 엇갈리고 있는 봉하마을의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검은색 영구차가 봉화마을에 들어옵니다. 12시간 전 봉화산에 걸어 올랐던 노 전 대통령의 시신을 실은 영구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눈물로 그를 맞았습니다. 관은 마을회관에 안치됐고 그 앞마당에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문재인, 이병환 두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들에 의해 영정이 모셔졌습니다. 소식에 한때 실신했던 권양숙 여사는 모습을 보이지 시류에 몸을 맡기기보다 그 흐름을 거슬러 시대와의 불화도 마다하지 않았던 풍운아. 인간 노무현의 한마디 한마디는 때론 세상을 향한 독설이자 자신의 인생 항로를 바꿔놓은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좌절과 영광을 거듭한 그의 인생 역정을 되짚어봤습니다. 88년 50비리 청문회. 줄줄이 불려나온 증인들을 매섭게 몰아치던 한 초선 의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정치자금법에 관한 규정도 모르고 어떤 정치자금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것도 모르는 안전기획부장에게 이 나라의 안전을 맡겼습니까? 증인은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비애를 느끼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함께 가슴이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 시민에 대한 유혈 진압이 자위권 발동이라고 해명하자 이 초선 의원은 격정을 표현합니다. 그런 국민의 비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직 본의원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이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거리의 인권 변호사로 알려졌던 노무현은 88년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제의로 정치권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부산 지역에 이제 민주화운동 진영이 조직적인 논의를 했죠.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이제 많은 논의 끝에 말하자면 이제 좌절된 6월 항쟁의 정신을 정치에서라도 되살려 보자. 뭐 이런 이제 각오로 노 후보가 정치 참여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곧이어 3당 합당. 구국의 차원에서 우리의 결단은 내려지는 것입니다.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박수로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군부 정권과의 결탁은 야합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반발하며 특유의 격정을 또 한 번 분출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반대표로 합니다. 막상 3당 합당이 딱 선언되고 나니까 59명 국회의원 중에 다 따라가고 딱 노무현 의원하고 저 둘이가 현역의원 딱 둘이가 남았습니다. 이듬해 군부 실세와 다시 맞붙은 14대 총선. 그리고 3년 뒤 부산시장 선거. 영겁 후 패배의 순잔을 마셨지만 노무현의 직설 화법은 오히려 정치적 입지를 굳히는 힘이 됐습니다. 결코 굽히지 않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살아있는 영혼이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이 정치판에서 살아남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를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다시 16대 총선.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서울 종로를 버리고 또다시 부산행을 결단합니다. 영남 호남만의 지도자가 아니라 전국적 지지를 만난 전국적 지도자가 돼서 동서를 하나로 묶어내고 나라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화합과 통합의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또 낙선. 노무현 하나는 이제 빼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개표해보니까 아니란 말이죠. 처음엔 그냥 모든 것이 무너졌구나.
이제 정말 마치 정치 끝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순간 들고 그랬었어요. 저는 사실 이번에는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한 번만 더 종로서 하고 싶었어요. 종로서 한 번만 더 우리 자리를 좀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산 갔으면 했어요. 좀 더 편한 길을 놔두고 굳이 지역지휘란 장벽에 몸을 던진 노무현.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바보 노무현이라 불렀습니다. 이대로 가겠습니까? 분열과 갈등과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이대로 가지고 가겠습니까? 21세기까지 가지고 가렵니까?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장인의 좌익 경력이 불거졌던 위기의 순간에도 되받아치기 화법으로 정면 돌파합니다. 제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울산에 이어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1위. 기호 2번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느 지역도 다른 지역 위에서 군림하지 않는 그야말로 지역 통합, 지역 국민이 하나로 화합하고 통합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나 노무현의 바람은 머지않아 역풍을 맞습니다.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 사건, 전현직 의원들의 탈당, 그리고 후보 교체 움직임까지. 이때 나온 게 노무현의 눈물입니다. 우리 노무현 후보는 이 우직한 사람은 그래도 그것이 민주화 세력의 법통을 잇고 있는 깃발이라면서 손에서 놓지 않고 벌판에 서서 비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색깔론 등으로 흠집을 내려는 일부 보수 언론과는 특유의 정면 승부로 맞섰습니다. 언론 자유는 언론 사주의 특권과는 구분되어야 된다. 언론은 자유를 누려야 하되 언론 사주가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론을 권력으로서 어떻게 흔들 생각도 없지만 그러나 언론에게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굴복하는 정치인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 추진. 노무현 후보가 단일 후보로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제가 지역 감정에 맞아 쓰러졌을 때 이회창 대세론이 지배하던 대선 전국은 일거에 역전됐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반드시 청산돼야 합니다.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대건 노무현 대통령 이제 기념식장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거칠고 투박한 감성 화법으로 국민의 마음을 파고들고자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때로 당혹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전부 힘으로 하자고 하니까 대통령이 다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대통령직을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그 위기감이 생깁니다. 취임 직후에 열린 검사와의 대화. 공격적인 질문에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뇌물 사건 관련해서 잘 좀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전은 아니었습니다. 그 검사를 다시 입회시켜서 토론하고자 하자고 하면 또 하지요. 때론 경솔하고 무분별하다는 비난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대우건설의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이 이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총선을 앞둔 여당 지지 발언과 관련해 야당의 사과 요구를 일축해버린 이 한마디는 정치적 위기로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잘못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끄러우니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탄핵을 모면하자 이렇게 하시는 뜻이라면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발언이 있던 날 국회의사당. 탄핵 사태에 대한 그의 회고는 어떨까? 정치적 발언 한마디가 탄핵 사유가 됐는데 그건 어느 나라에도 없던 일입니다. 그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그 저의 당선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아주 그 고통스럽고 불행한 시기였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연일 그 탄핵을 규탄하고 저를 지지하는 촛불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내가 고통스럽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탄핵안은 역풍을 불러오고 제3당이던 열린우리당은 과반을 차지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파격적인 정치 실험과 잇따른 충격 발언은 세간의 예측을 넘어설 때가 많았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이 문제를 포함해서 그동안에 축적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 신임을 묻겠습니다. 어떻든 그 공론에 붙여서 적절한 방법으로 제 신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쓸 수도 없는 독재 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입니다. 지금 다시 국가보안법 꺼내가지고 그런 일은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 시대, 인권 존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저는 10분의 1 넘지 않는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 넘으면 정계 엔트를 하겠습니다. 직을 걸고 맹세를 해야 믿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제가 결코 임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 없이 그렇게 헛소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책임은 지려고 합니다. 그는 정치를 승부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적을 향한 비판은 흡사 날선 칼날을 연상케 했습니다. 대운하도 민자로 한다고 하는데 어디 제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 민자 투자하겠습니까? 어느 후보가 종부세, 양도소득세를 덜 매겨서 다시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법 통과할 때는 찬성을 해놓고 할 때까지 계속 애미기고 하고 나면 딴소리하고 그래요. 지도자의 정통성이
것, 정통성이 국가 위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많이 실감하고 다닙니다. 혹시 한국의 지도자가 다시 무슨 독재자의 딸이니 뭐니 이렇게 아니요. 잠시만요. 이거 오해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아니고 해외 신문에서 그렇게 나면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못마땅한 언론을 겨냥해선 가감없는 비판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언론의 밥인데, 대통령도 밥인데 어떻게 감히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두고 보십시오. 다음 정권 넘어가면 기자실이 되살아날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 데모질을 해버리고 넘겨주려고 합니다. 스스로 파란과 곡절의 연속이라 했던 임기 5년. 그는 자신의 언행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언어와 태도에서 품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좀 준비가 부실했던 것 같아 이 점을 인정을 하죠. 취임식장을 뒤로하고 고향을 향한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정치인 노무현 종자도 길게 보면 제법 괜찮은 종자입니다. 종자 씨발리지 말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기분 좋다. 야, 기분 좋다. 퇴임 첫날 고향에 돌아온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고향 사람들하고 그리고 내보고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함께 모셔놓고 귀향 보고를 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봉화마을은 하루 10,000명이 넘는 관광객들로 붐비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영산과 한남동에서 아침 7시에 출발했습니다. 그럼 저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용산 미군 기지 나간다고 딱 정해 놓으니까 땅값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위치에서 호화스럽나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요. 의외로 사람들이 참 많아가지고 좀 보기가 좋네. 특유의 유머를 곁들인 관광객들과의 대화. 대통령 할 때는 욕을 짜더라 했었더니 일할 때는 욕을 짜더라 했었더니 일 안 하고 노니까 좋대요. 고향에 오셨으니까 고향 주민들하고 이웃들한테 아무래도 보람된 일 아니겠습니까? 고향에 와서 사니까요. 대통령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진영에 대통령이 계신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카우보이 모자를 푹 눌러쓴 모습에선 현직의 무게를 벗고 농촌에 묻힌 한가로움이 묻어납니다. 우리 동네 청소니까 고맙지 뭐. 잡초지만은 봄부터 넝쿨 올라오는 저건 전부 차단해가지고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촌조차 다 황폐화돼 폐허가 돼버리면 우리 이제 서울에 이제 갇혀 살아야 돼요. 하지만 평화로운 시절도 잠깐. 봉화마을엔 차가운 의혹의 시선이 쏟아집니다. 급기야 퇴임 1년 만에 터진 박연차 게이트는 그의 생명선이었던 도덕성을 물어뜯었습니다. 친구와 측근들이 불려가고 가족들이 불려가고 그렇게 검찰 수사는 좁혀 들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가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불면의 밤이 이어졌습니다. 밤비가 채 마르지 않은 새벽. 어릴 적 추억을 간직한 부엉이 바위에서 바보 노무현은 연기처럼 훌쩍 사라졌습니다.
연락줄에 짧은 유서를 남긴 채 미안해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라. 고향 마을 한 구석에 작은 비석이라도 세워달라. 격정과 분노를 토해내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풍운하도 시대와 현실의 냉혹함에 이제는 지쳐버린 게 아닐까.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그저 담담하고 소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참여정부는 우리 헌정사상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권위주의, 지역주의 타파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진보 좌파 정권이라는 보수 진영의 공격부터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을 했다는 진보 진영의 비판까지 부정적인 평가 또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정치인 노무현이 우리 사회에 남긴 가치는 무엇이고 한계는 또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봤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03년 1월 22일 당선자 신분이던 노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당사를 방문합니다. 고건 총리 인준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선자가 야당 대표를 직접 찾은 건 한국 정치사에서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당선자께서 이렇게 야당을 방문해 주신 것 처음 있는 것이고 아주 정치 발전에 큰 계기가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예, 취임하고 나서도 뭐 왔다 갔다 못할 바 없죠. 항상 청와대에서 오라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 한 번씩 나오는 것이 국민들 보기도 좋고 또 여야 간의 관계도 좋고 하면 취임하고 나서도 저는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권위를 벗고 수평적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힌 대통령. 예고 없이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하고 말단 행정관과 함께 직접 보고서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격이 없는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와 절충을 이끌어내려던 그의 신념은 유명한 검사들과의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다 말렸습니다. 민정수석을 하고 있는 문재인 수석까지도 이런 탈권위적 흐름은 국정 전반으로 퍼졌습니다. 국정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대신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4대 권력기관 다 손 놓아버리고 또 뭐 비합법적인 권력수단 일체 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보기 따라 아주 약한 정부가 된 것이죠. 그런데 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우 강한 정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노 대통령의 시도는 오래지 않아 지나친 가벼움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가끔 튀어나오는 정제되지 않은 언행 때문이었습니다. 작동권 환수를 지금까지도 할 엄두도 안 내고 가만히 있었을까? 그냥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노무현이 하는 것만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어라 이게 흔들어라 저 난데없이 굴러들어온 놈. 권력의 핵심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을 이장 출신의 행자부 장관, 여성 변호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탄생했습니다. 시민사회, 지방, 운동권 등 비주류가 권력의 핵심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노 전 대통령은 이들이 개혁의 발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각 부처의 공식, 비공식의 개혁 주체 조직을 만들 생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고 누구나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시대로 가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개혁 주체 세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참신한 인재 기용이라는 초반의 평가는 점차 똑같은 사람이 자리만 바꾸는 인사가 되풀이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이게 아마추어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을 받는 이제 그 부분은 어쨌든 경륜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그 부분도 중요한 또 고려 사항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제 취약했다. 탈권위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또 하나의 가치는 지역주의 타파였습니다. 광주 학살 문제를 도전적으로 파고들던 영남 출신의 정치인. 3당 합당에 반대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결별한 뒤 부산에서만 내리 3번 낙선의 고배를 마신 정치인. 무모하리만큼 지역주의의 벽에 돌진했던 그에게 지역주의 극복 방안은 최우선 국정 과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탈지역주의의 신념은 지방 분권으로 이어졌고 특히 신행정수도 건립과 국가기관의 지방 이전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수도 문제는 불문헌법인 관습헌법에 속하는 사항이고 관습헌법의 개정에는 헌법 제130조에서 정하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 개정에 따른 정부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헌이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좌절됐고 우여곡절 끝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재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그 진정성 그리고 그런 의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이 그리고 그것은 정치권에 남겨진 미완으로 남겨진 노무현의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 대통령이 생명처럼 내걸었던 또 다른 가치는 도덕성, 투명한 정치였습니다. 이 정당 문화는 믿져야 본전이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었는데 그걸로는 정당 문화를 건절할 수 없습니다. 걸리면 패가망신으로. 훗날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된 말이었지만 노 대통령 집권 동안 불법 정치 자금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창당 또한 지역 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자는 명분이 컸지만 깨끗한 정당 정치를 향한 실험이기도 했습니다. 상향식 공천제도, 당원들이 내는 돈으로 운영되는 정당.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해보겠다는 진정성은 보수 진영에서도 인정하는 정치인 노무현의 공로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당들이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소위 밀실에서 계파별로 그 조정을 해서 공천을 하고 하는 것은 이건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것이거든요. 그런데 노 대통령께서는 그 과감하게 그 자기의 어떤 그 권리라고 할까, 권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포기를 했던 셈이죠. 하고 이제 상향식 민주주의를 하려고 했던 것, 이건 정말 앞으로 평가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구시대를 벗어나려는 노 대통령의 시도들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100년 정당의 기치를 뽑아들었던 열린우리당은 처절하리만큼 실패로 점철된 짧은 역사를 마감했습니다. 영호남 지역구도는 다시 견고해졌고 정치 일선에서는 전략공천과 같은 과거의 말들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삼김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겠다는 포부는 현실의 벽에 막혔고 임기 말 노 대통령도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새 집에 들어와서 새 살림 꾸리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쓰레기들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할 몫을 다시 수준을 낮추어서 구시대의 막내 노릇, 마지막 청소부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했다고 보는 또 하나의 분야는 경제 분야입니다. 정권 교체의 큰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내 그 체감 경기는 그 침체였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내수시장, 중소기업, 자영업자, 재래시장 중심으로는 내내 불만이 있었죠.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거시적인 지표로 보면 노무현 정부의 경제 성적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5%대의 안정된 경제 성장률을 이뤘고 재임 기간 코스피 지수는 무려 173%나 급등했습니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자제한 것도 평가받는 대목입니다. 내년 말까지 노 대통령이 표방한 것은 서민을 위한 정책,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집값을 잡겠다는 그의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무려 10차례가 넘는 굵직한 부동산 정책들도 뛰는 집값을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은 중상층 서민들에게 깊은 좌절과 상실감을 안겼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지자들이 실망을 한 거죠. 서민의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다면 서민을 좀 더 보듬어 줬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기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끊임없는 갈등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스스로도 이념 대결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별로 보수를 갖다 놔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 이겁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학법 제정 등 이른바 4대 개혁 입법 추진 과정에서는 보수층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한국적 현실에서 진보 좌파적인 이상론을 실천하려고 직접 덤벼들었다는 것, 이게 이제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민생을 도외시하면서 너무 이상론에 치우쳤다는 거거든요. 그 4대 개혁 입법이라고 스스로 말한 소위 사학법, 또 그리고 신문법, 국가보안법, 또 과거사법, 이 이념투쟁으로 사실은 시간을 다 소모를 해버리고 이 정권의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힘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정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전부 다 낭비를 해버린 거예요. 개혁적인 아이디어, 또 어떤 이 개혁적인 방향성, 이건 참 좋았는데 이제 그것이 어쨌든 좀 이 분열, 이제 국민 분열 쪽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위에서 그게 이제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하지만 진보임을 자처했던 노 대통령은 진보에서도 비판을 받게 됩니다. (2004년 12월)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던 도중 노 전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이라크 자이툰 부대를 깜짝 방문합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군대 다시 입대하겠다고 뭐 하는 수가 생길 수가 있고, 군대 생활 한 6개월만 더 딱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이라크 파병은 그가 보수 진영이 아닌 진보 진영의 비판을 받으며 지지층의 이탈이 시작된 계기가 됐습니다. 대미 외교를 둘러싼 명분과 실리 사이의 선택. 그는 훗날 이라크 파병 결정까지의 힘겨웠던 고뇌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역사에 오류를 기록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기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구나. 그런 것을 새삼 느끼면서 참 대통령 자리가 어렵고 무겁다. 보수 진영으로부터 유일한 업적으로 평가받는 한미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진보 진영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의 주류가 돼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한번 떠짊어지고 떠맡아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바꾸어 주셔야겠다. 집권 말기 그는 보수는 물론 진보 진영으로부터도 이단화로 몰리는 형편에 처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편을 갈라서 싸우던 언론이 저한테 대해서는 전체가 다 적이 돼버렸어요. 저를 그래도 편들어주던 소위 진보적 언론이라고 하는 언론도 일색으로 저를 조지는 것이죠. 한때 열렬했던 지지자들로부터도 냉정한 시선을 받아야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과연 낡은 한국 정치 문화를 부수겠다던 그의 도전은 실패로 끝난 것일까? 분분히 엇갈리는 평가들만 남긴 채 그는 서둘러 역사 속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김구 선생 그 어록에 들어있는 얘기거든요.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을 거슬러 헤엄친다 이런 뜻이죠. 그게 적어도 역사에 마주선 정치인의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또 같습니다.